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현대사회와 디자인 신현경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동영상 강의죠. 지난주 잘 지냈나요? 저는 좀 몸살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했나요? 한마디라도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현대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와 디자인에서 텍스트북, 그러니까 교재가 무엇이죠? 배려하는 디자인이죠. 이 배려하는 디자인의 그 철학적 근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모더니즘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기본적으로 모더니즘에 문제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죠. 물론 한 사회의 특성은 good and bad,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죠. 그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물질주의와 함께 편안한 삶과 그리고 교육제도가 확대되면서 문맹률도 많이 낮추었지만 거기에 배제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으로 얘기하자면 모더니즘 디자인은 그 산업 그 혁명 당시에 일어난 그 제품이 대량 생산되는데요. 디자인 개념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의 어떤 미적 양식과 그리고 그것의 어떤 기능적인 편리함을 추구는 했지만 거기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기능 같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게 포스트 모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바탕하에 배려하는 디자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살짝 넘어가 볼까요? 예, 모더니즘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의 그 시대적 특성을 우리는 이제 카르테시안 퍼스펙티브라고 했죠. 그 카르테시안이라는 건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를 믿는 그런 어떤 믿음에 근거한 관점이죠. 근데 이 데카르트 퍼스펙티브의 문제는 뭐냐면 원근법이에요. 인간 중심의 원근법. 그것도 어떤 인간 중심의 카르테시안. 그러니까는 유럽 백인 남성, 특히 앵글로색슨족 그리고 그들의 이성적 논리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멀어지는 관점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 배제되었다고 했죠? 백인이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인, 또 근대가 아닌 고대, 또는 백인이 아닌, 했죠, 그거는. 그리고 남성이 아닌 여성, 이성이 아닌 감성, 이러한 것들이 열등한 것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의 관점에서부터 멀어져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 못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름이었을 뿐인데 틀림으로 본 것이 카르테시안 퍼스펙티브, 즉 근대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듯 우리가 이제 배제된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거 피카소의 뭐 입체주의의 대표적인 그림이죠. 다양한 관점이 중요하다는 걸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정면에서 보이는 눈, 측면의 코, 정면과 측면의 입이 한 곳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 다양한 각도에서 본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더니즘을 비판적으로 보는 후기 모더니즘을 거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철학적인 거라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던의 그 대표적인 것들로 그렇게 제외되었던 다양한 시각들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한 배려하는 디자인, 그런 배려하는 디자인을 우리의 교재이잖아요. 그 교재를 들어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19세기 디자인, 모더니즘 디자인이 태동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더니즘 시대에 태동했던 바우하우스를 중심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고자 해요. 바우하우스는 독일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디자인 운동이 최초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우하우스는 이제 그 교육기관까지 예술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다, 그런 교육적 기관도 있고 그런데요. 이 바우하우스의 근거가 되는 학자가 있는데요. 존 러스킨이라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존 러스킨은 1819년에서 1900년까지 살았네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존 러스킨은 원래 비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쓴 글들 중에서 수공예 운동의 필요성과 그 이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얘기했듯이 18세기, 19세기 모더니즘의 특성은 이제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러면서 대량 생산이 되는데 이 제품들의 대량 생산되는 제품들이 매우 어글리하다, 볼품이 없다. 물론 편리하고 그랬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식상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수공예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공예 운동은 전통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제품을 각자 만들어서 쓰고 선물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 속에는 퓨진의 고딕 스타일을 이상화해요. 그러니까 이 고딕 스타일은 어떤 걸 고딕 스타일이라고 하죠? 고딕 스타일의 건축 중에서는 성당, 높은 뾰족탑이 있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그러면서 아치의 천장이 있고, 이런 고딕 스타일.
근데 매우 장식적이죠. 이런 고딕 스타일을 다시 한번 재부활시키고자 하죠. 그리고 디자인의 중요성. 하나의 물건의 디자인의 중요성이라는 건 나중에 보기가 좋게 설계를 때부터 그 결과시까지의 공정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보기가 좋게 만들 것인가, 그런 개념, 그것을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디자인의 중요성과 그리고 수공의 기술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되면서 많은 수공예 업자들이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되죠. 왜? 뭐 가격 대비해서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싸구려가 됐는데 비싼 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공예 작품들은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공장에서 싸게 산 것들을 파는 것들을 이제 사고 수공예를 안 사니까 이제 그것이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좀 더 싸게 그러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존 러스킨의 이러한 사상은, 그러니까 어떤 미적 가치를 좀 더 공유하고 대중화하고자 하는 이런 신념을 윌리엄 모리스라는 디자이너이자 이제 비평가이기도 하죠. 이 윌리엄 모리스가 바우하우스 운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 러스킨은 윌리엄 모리스의 작업과 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49년 출간한 건축에서의 7개의 등, 또 1953년 출간한 베니스의 돌은 둘 다 러스킨을 예술 비평의 대가로 명성을 얻게 했으며 그 시대의 문학을 대표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상사를 좀 보면 존 러스킨은 런던의 부유한 포도주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켈빈주의자인 모친의 엄격하고 청교도적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켈빈파죠. 아마 기독교의 그 청교도적인 걸 어떤 신념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종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근검하고 절약하고 그런 삶을 사는 어머니의 청교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편 아버지에게서는 시와 미술에 대한 탁월한 감수성을 이어받았네요. 그러나 감각적인 미를 제약시하는 기독교적 도덕주의, 특히 이제 기독교적 도덕주의가 심해진 거는 이제 이 켈빈주의에서인데요. 그런 감각적인 거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에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미를 추구하는 그의 미적 감수성과 되풀이하여 갈등을 일으켰어요. 근데 러스킨이 결국은 자연주의 미학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닮은 그 감각적인 쾌락의 추구는 반대하지만 자연은 숭배하죠. 그래서 결국 자연을 닮은 자연을 찬양하는 그런 미학, 자연주의 미학이죠. 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는 존 러스킨의 같은 경우는 수공예의 가치를 중요시했고 고딕 스타일의 그런 어떤 장식성을 중요시했으며, 이런 장식성을 이제 자연에서의 아름다운 것을 장식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디자인, 존 레스킨이 이제 그렇게 그 수공예로부터 고딕 스타일이라든가 자연주의 미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하나의 양식화된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이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개념 및 정의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디자인, 설계죠. 한국말로는. 근데 뭐 보통은 이제 디자인으로 다 한국화돼서 디자인이 훨씬 더 정확한 전달을 주죠.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다. 의장이나 도안을 말한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 표현하다, 성취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에서 유래한다. 디자인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이죠. 디자인한다라는 것은 실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디자인이든지 실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은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 요소 가운데 여러 가지 조형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형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형태, 색, 텍스처, 구도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조형 요소 가운데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들을 이제 구성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며 유기적인 통일을 얻어야 아름다움이 나오죠. 그러면서도 어떤 새로운 창조적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의 실현이 실체적 가 곧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미술가 어떤 대응되는 개념으로 나온 건데요. 결국 그 산업혁명 직후의 디자인인 거죠. 그래서 순수 미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고 미적 감각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이제 순수 미술이라는 언어로 파인 아트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응되는 게 이제 어떤 의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디자인이죠. 근데 이게 이제 대응되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건 아니죠. 미술적 요소, 그러니까 조형 요소를 산업에 응용하는 픽토리얼 디자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부터는 기계 기술의 발달에 따른 대량 생산과 기능주의 철학, 기능주의라는 걸 이제 좀 더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만들자. 그런 철학에 입각한 새로운 개념으로 디자인을 이해되기 시작했죠. 인간이 의미 있는 것을 실체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해온 결과가 인간의 생활이고 문명의 세계이며 따라서 생활의 실체, 문명의 실체가 곧 디자인의 세계인 것이다. 문명의 실체, 생활의 실체, 예, 거의 모든 것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물을 제외하고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의 디자인사는 이념의 시대였으며 디자인의 주된 논의는 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복제돼서 만들어 놓은 것은 좀 더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싸게, 그리고 좀 더 미적으로, 이것이 이제 디자인의 논의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 규범은 오늘날까지도 디자인의 중심 과제입니다. 디자인의 영역은 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주로 이제 대학의 디자인 예술대학으로 들어가면 이걸 이제 이런 파트로 전공이 나뉘게 되는데요.
시각정보 디자인, 시각적인 정보를 디자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시각적인 정보, 광고가 대표적이겠죠. 산업 디자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텍스타일 디자인, 여러분의 옷의 패턴, 이런 게 대표적인 텍스타일 디자인. 그리고 환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19세기에 디자인 운동이 시작되었던 그 시기에 운동을 이제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아트 앤 크래프트, 우리나라 말로 예술 공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계적 생산을 거부합니다. 수공예 운동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수공예지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많이, 좀 더 싸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세의 미학적 정신 원리의 부흥. 그러니까 중세는 이제 많은 그 예술품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나요? 신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지죠. 아까 고딕 스타일의 스테인드 글라스 얘기했잖아요. 유리창도 햇빛이 그 유리창을 통해서 반짝반짝 그 빛이 들어오면 그것은 신의 현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세의 미학적 정신 원리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신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좀 더 그 시대에 기능적이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일용품, 언제나 쓰고 있는 일용품, 공상품의 예술적 공산품이네요. 예술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최초의 이제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서 아트 앤 크래프트가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존 러스킨과 퓨긴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트 앤 크래프트의 어떤 철학적 이론을 제공한 사람들이 존 러스킨이라고 했죠. 퓨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윌리엄 모리스 같은 경우는 모리스 상해 조직을 통해 가구, 금속 세공, 직물, 벽지, 스테인드 글라스 등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제작,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공예 부흥 운동을 통해 일용품과 공산품의 예술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예, 조금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일반인들을 위하여 대중적, 실용적 예술을 주장하고요. 특히 유럽 벨기에와 프랑스의 아르누버로 개화됩니다. 중세의 미학적 정치적 원리의 부흥과 기계성 생산을 거부하는 저근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9세기 양식주의 건축에 영향을 주어서 건축을 그전에는 19세기 이전에는 중세 스타일 굉장히 복잡했죠. 근데 좀 더 기능적으로 변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레드하우스인데요. 근데 교회 주택의 효시가 됩니다. 붉은 벽돌을 외관에 많이 넣고 대칭 형태가 아닌 셈이 있는 안뜰을 둘러싼 L자형 평면임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우하우스, 아르누보, 이제 뭐 시카고 학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공예 운동으로 대량 생산된 공업 제품은 이제 질적 하락을 가져와서 그 반발 작용으로 일어난 게 수공예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피우긴의 그 고딕 스타일은 과다한 장식을, 고딕이라는 얘기라는 건 굉장히 장식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디자인의 질적 형상을 이제 도모합니다. 그리고 수공예적 아름다움,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어낸 그 아름다움, 손으로 만들면 기계로 만든 거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따뜻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수공예 운동을 이제 영국에서는 아츠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라 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크래프트맨 무브먼트, 시카고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아르누보, 새로운 미술이라는 뜻이죠. 아르누보. 차차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우하우스까지 할게요. 독일의 바우하우스는 근대 건축 운동, 그러니까 건축을 좀 더 기능적으로 편리하게, 사람들이 깨끗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하자. 이것이 이제 근대 건축 운동인데요. 그것과 함께 조형 이론이 전개됩니다. 이게 이제 아츠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고, 이제 프랑스에서 아르누보, 또 비인 분리파, 시카고 파가 있죠. 자, 바우하우스는 윌리엄 모리스를 주축으로 좀 더 기능적이고 조형적인 미를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이런 신념 아래 학교도 세우고 많은 디자이너를 배출한 그 아츠 앤 크래프트 운동의 가장 실천적인 어떤 운동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론 수업 바우하우스까지 하겠습니다. 과제가 오늘도 있는데요.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보고 동영상입니다.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으로 바우하우스가 이제 시작된 게 1919년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0주년 되면서 그 바우하우스의 시작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의 특성들을 예술가와 디자이너들이 함께 어떤 일상 속에서의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아주 재미나게 전시가 있었는데요. 한번 들여다보고 보고문, 보고서 제출해 주기 바라요. 다음 주에 봅니다. 건강 유의하세요.